네, 오늘은 철학자 질 들레즈, 그리고 그가 제시한 아주 독특한 의미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레즈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철학의 임무가 뭘까요? 아주 오랫동안 철학의 임무는 진리를 발견하는 거라고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철학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들레즈 철학의 진짜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학을요, 그냥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 상자로 보는 거죠.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세상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로요. 자, 이런 새로운 철학을 세우려면 들레즈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 철학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전통적인 사유의 이미지라는 걸 해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무슨 해겔처럼 딱 고정된 체계를 세우려던 철학자들과는 완전 다른 거죠. 들레즈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사유를 추구했어요. 그의 목표는 뭐랄까 그런 경직된 구조에 저항하는 아주 즐겁고 창조적인 의미의 논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들레주는 바로 이런 통념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걸 방해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추구할 거라는 선이라던가 아니면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이 있다는 가정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롭고 낯선 생각의 가능성을 딱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낡은 사유의 이미지를 대체할 새로운 엔진은 뭘까요? 들레즈는 바로 차이와 반복이라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반복이죠. 벌거벗은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게 그냥 기계적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뭐 하나의 물 분자가 다른 물 분자랑 똑같은 것처럼요.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성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진정한 반복은 완전 달라요. 이건 창조적인 힘입니다. 배우가 같은 대사를 반복할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실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 반복은 매번 새로운 차이와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삶 자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차이를 생산하는 반복. 이 새로운 논리가 바로 들레즈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핵심 엔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동일함이 아니라 차이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차이의 엔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조의 영역인 예술, 특히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이컨의 작품은 그가 어떻게 서사를 파괴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림 속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나 배경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그는 신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신체 자체에 날 것 그대로의 감각, 그러니까 고통, 희열, 긴장 같은 힘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팍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은 그림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이성적인 해석보다 앞서서 감각적인 충격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베이컨은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어떤 형태를 정해놓고 그리지 않았어요. 일단 캔버스에 무작위적이고 혼돈스러운 흔적,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먼저 막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우연적인 혼돈과 파국 속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 즉 형상이 떠오르도록 한 거죠. 여기서 의미는 미리 계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통제된 혼돈 속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이건 재현의 논리가 아니에요. 순수한 감각의 논리인 거죠. 자, 이제 이 감각과 창조의 논리를 캔버스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동료였던 펠릭스 가타리가 함께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종종 국가처럼 아주 위계적인 나무 구조로 조직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본래 리좀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리좀이 뭐냐면 잔디뿌리처럼 중심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거든요. 욕망은 정해진 경로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뻗어나가면서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정체성이나 역할 대신에 들레즈와 가타리는 사회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과 연결들의 장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개인을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가두고 욕망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구조로부터 이런 욕망의 흐름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연결과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들레즈는 철학에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부여합니다. 들레즈의 철학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어떤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집합, 즉 도구 상자 같은 거죠. 결국 들레즈에게 철학의 역할은 어떤 최종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고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그 행위 자체인 거죠. 이렇게 인식의 논리에서 창조의 논리로 전환하면서 들레즈는 우리에게 정해진 답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도전을 남깁니다. 기존의 세계를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